오늘 제가 얘기할 책을 읽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오늘 제가 얘기할 사람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는 에른스트 비그포르스라고 하는 이론가입니다. 1930년대에 스웨덴 경제공황 후에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치-경제 체제가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의 여러 유형 중에 중요한 한 유형의 기원이 거기에 있죠.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모델은 30년대에 이제 건설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보통 흔히 알려져 있기를 스웨덴에 대한 영어 문헌 같은 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스웨덴 사회민주당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없다. 이념에 관심이 없고 그냥 실용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막스주의고 사회주의고 별 관심 없고 그냥 실용주의에 따라서 이리저리 하다가 생겨난 게 스웨덴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전형적으로 나타낸 사람이 이 비그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였고, 케인즈보다 훨씬 전에 케인즈 경제학하고 똑같은 경제학 이론 체계를 맹글었던 사람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재무부 장관을 한 17년 동안 32년부터 역임하면서 스웨덴 정치 경제 모델을 실제로 만드는 걸 실제로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람인데, 이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20세기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사회주의자죠. 몇 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레닌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그래서 결과가 어떤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참 신화적인 인물인데요. 이렇게 보자면은. 근데 이제 스웨덴 바깥에는 거의 안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영어 문헌을 뒤져봐도 책은 한 권도 없고, 논문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저도 아주 이거 하느라고 아주 애먹었는데, 저도 자료 찾느라고. 그래서 스웨덴 바깥으로는 거의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세기 사회주의 사상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930년대라고 하는 세계 자본주의 전체가 위기로 토한 대공황 시대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건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정치 경제 체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대공황을 극복하면서 소련식 공산주의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미국식 뉴딜 같은 것도 맹글어졌고, 그 다음에 독일 파시즘 같은 것도 있었고, 이태리 파시즘 같은 것도 있었죠. 이거 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정치 경제 체제들인데, 한번 민주주의적인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우리가 정치 경제 체제를 평가할 때 동원돼야 할 여러 가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떤 모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지.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자꾸 스웨덴 얘기하면 이 복지국가 얘기만 자꾸 하고, 복지국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복지국가의 저변에 존재하는 건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라고 한 정치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걸 이끌었던 어떤 30, 40년대 중요한 사상적인 이론적 혁신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 지구정치경제학 연구하는데 갑자기 왜 5만 년 전, 그야말로 한 7, 80년 전에 살다가 활동했던 얘기를 갖다가 왜 지금 쓰느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자본주의가 1930년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출구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위기라는 게. 자본주의가 끝장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가 끝장이 났다라든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출구가 안 보이고, 기존에 지금까지 한 3,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이름하에 해왔었던 어떤 정치 경제 모델을 갖다가 근본적인 조직 원리나 운영 원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슨 원리로 바꿔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그 매체나 언론 매체나 신문이나 이런 걸로 보는 바도 지구상 어디에도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모델의 조직 원리, 운영 원리를 내걸고 있는 사회 세력이나 집단은 아무데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으며 등등등 하는 얘기를 할 단계는 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2008년에 서프라임 그거 하다가 세계 금융 시스템이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유럽과 미국의 재정 위기로 번졌다가 재정 위기가 다시 금융 위기로 번져가지고 뭐 유로존이 오늘 내일 하고 앉아있고 뭐 이런 얘기 우리 뭐 모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언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종류의 정치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건설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뭐 이러이러해서 서프라임 때문에 우리 망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손만 쓰리죠. 와, 뭐 몇 년 전에 그렇게 해서 우리 다 망했다는 거 뭐 모릅니까? 그래서 집값 다 반토막 나고 주택 대출 받았던 분들 다 하우스 프로 되고 뭐 손만 쓰리죠 뭐.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그러면 정치 경제 모델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대안적인 조직 원리와 운영 원리를 제시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이걸 가지고 답을 내겠다는 사람도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천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역사적인 그 비슷한 경우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경우가 뭐가 있었나? 그래서 그걸 그대로 뺏겨오자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어떤 식의 방법으로 그러면은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를 한번 다시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0년대에 대해서 그 전부터 좀 관심이 많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가장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경우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비그포스 이 경우 하나밖에는 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때 우리가 뭐 30년대 경제공황이 그걸 극복을 하긴 했죠. 근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케인즈고 뉴딜이고 다 실패했고요. 결국은 2차 대전으로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돼가지고 그 전쟁 군수 경기가 살아나면서 갑자기 호황으로 전환하면서 살아나는 거지, 무슨 케인즈 경제학으로 영국이 위기를 모면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케인즈 경제학이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정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2차 대전 이후예요. 그 다음에 그럼 미국의 뉴딜이 성공했느냐? 뉴딜은 1937년, 38년에 다시 리세션이 벌어지죠. 경기 후퇴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세계 뭐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30년대를 극복했는지 좀 까마득합니다. 좀 아득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에른스트 비그포스라는 인물은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얼렁뚱땅 뭐 대충 당구장에서 뭐 대충 치고 쫑부자라는 식으로 뭐 대충 엄벙덤벙 하다가 뭐 운 좋아서 뭐 성공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개념과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부 장관으로서 또 정치가로서 구체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비그포스 혼자 한 거라고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책에도 나와있지만은 그 당시 스웨덴 3인당이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비그포스라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인물로서 사실 이해해야 되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적에 가장 성공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이고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흘러가 버린 경제 위기 갖고 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또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터졌는지 한 10년, 20년의 어떤 시각에서 보자. 그래서 그건 올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또 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 연구소가 처음에 좀 해야 되는 책은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한 3가지 덩어리로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덩어리는 막스주의 파산입니다. 이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중에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이렇게 강한 거부감을 느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파산은 파산입니다. 그리고 막수주의가 파산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100년 동안, 그러니까 참 허탈한 일인데, 하여튼, 막수주의의 파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이게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왜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 비그포르스라는 인물이 해서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로서 했었던 그 정치 경제학의 그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막스주의의 파산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배경으로 놓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스주의가 어떤 내적인 논리를 어떻게 파산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3분의 1이 됩니다. 이 책에서 보자면 앞에 긴 첫 번째 챕터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서 비그포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인데,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정치 철학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 살림의 계획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 두 가지 개념들을 비그포스하고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30년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가를 갖다가 아주 중요한 대목만 주마간상격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지국가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